안녕하세요. 강교교 이재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29페이지에 59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의 높이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 배제한다. 1번입니다.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1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적용된다. 우리 건축부에서는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게 되는데 그 장소는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쾌적한 주거 생활을 영위할 목적으로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번입니다. 일반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택으로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 건축하는 경우는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적용된다. 공동주택을 건축하게 되면 중심 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때는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틀린 지문입니다. 3번 허가권자는 가로구역별로 건물의 높이를 지정 공고할 때 해당 가로구역의 상하수 등의 간선시설의 수용 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4번입니다.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의 건물의 용도, 형태에 따라 건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5번. 허가권자는 가로구역별 건물의 높이를 지정하려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야 한다. 3, 4, 5번은 맞습니다. 그러면 잠깐 구분해 줄 것이 있는데요.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구조, 설비에 관한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 구조 설비와 관련되어서는 기왕 건물 건축하게 되면 안전하게 건축할 필요 있기 때문에 구조 안전 대상 건축물을 정해놓고 있고 건축허가 받아 건축 대손하게 되면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죠. 누가 확인한다? 설계자가. 그리고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착공 신고 시에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내진 성능 확보, 그리고 내진 등급에 관한 사안들을 다루며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방화 기능과 관련되어 불천이란 말 기억해 놓으시고 피난과 관련된 직통계단, 피난안전구역, 헬리포트 등에 관한 사안들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소음 방지와 관련된 경계벽과 바닥에 관한 사안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리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승강기 등에 관한 사안들을 구조, 설비에서 각각 다루며 나중에 모의고사에서 우리가 함께 보실 사안으로 지능형 건축물과 관련된 각종 인증 제도를 여기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건축물에 대한 높이 제한을 우리 건축부에서는 마련하고 있는데 현재 높이 제한과 관련되어 건축법령상의 규정은 가로구역의 높이 제한과 1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도를 각각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로구역과 관련되어서는 최근 법령을 개정하여 가로구역으로 높이가 미정인 경우에 대해서는 따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하여 삭제했다는 걸 살펴보시면서 여기 가로구역 잠깐 이렇게 보십니다. 도로 주변에 심어져 있는 나무를 가로수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가로구역은 일반적인 대지가 도로의 한쪽 면만 접해 있는 반면 이 가로구역은 사방 모두 도로에 둘러싸인 땅을 가로구역이라 표현하고 출입할 통로가 사방에 걸쳐 존재한다고 하면 효용가치가 아주 높은 땅이기 때문에 이 가로구역에 있어서는 허가권자가 가로구역 안에 건물을 건축하게 되었을 때 그 높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로구역에 건물 건축하는 경우는 허가권자가 정해준 높이까지 건축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 가로구역의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하게 되면 그 지정 절차에 관한 사안들을 우리가 구분해 놓으시는데, 원칙적으로 지정하는 것과 예외적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 시, 군, 구청장이 건축 허가권자인 때는 시, 군, 구청장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가로구역별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높이를 결정하게 되고, 예외적인 허가권자인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가로구역의 건축물의 높이를 결정하고자 하면 특별시, 광역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가로구역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높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조례로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결정하는 반면 시, 군, 구청장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가로구역의 높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로구역별 건물의 높이를 결정하게 되면 가로구역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높이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 기준으로서 도로 너비 그리고 간선시설과 관련된 가로구역에 공급하는 수용 능력 등을 고려하여 가로구역별 건물의 높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은, 이 가로구역은 사방 모두 도로에 둘러싸인 땅으로서 이 가로구역에 건물 한 동만 건축하는 경우가 있지만 저 가로구역에 여러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쪽에 접해 있는 도로가 폭 25m 도로에 접해 있다면 이러한 공간에는 고층 건물 건축하더라도 충분한 유동 인구를 감당할 수 있는 교통시설이 확보된 반면, 이쪽의 도로 구조가 폭 4m라고 하면 이곳에는 고층 건물 건축하게 되었을 때 유동 인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적당히 낮은 건물 건축할 필요 있죠. 가로구역의 도로 너비에 따라 건물 높이를 달리 결정한다. 그런 취지 이해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가로구역에는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의 각종 간선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간선시설을 공급하게 되었을 때 이 가로구역에는 100명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간선시설을 공급하게 되면 저 100명이 5층짜리 건물 건축하게 되었을 때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1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간선시설을 공급하는데 여기에 15층, 20층짜리 건물을 건축하게 된다고 하면 공급하는 간선시설과 비교하게 되었을 때 터무니없이 큰 규모의 건물 건축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로구역의 건물 높이를 결정할 수 있는 주요 기준으로 정해 놓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1조합과 관련된 높이 제한 규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는데, 여기 1조건은 쾌적한 주거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높이 제한 기준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러한 1조합과 관련된 높이 제한 규정은 그 위치 장소가 전용 주거지역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인 경우에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쾌적한 주거 생활에 필요한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은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는 적용하는 것 아닙니다. 특히 준주거지역의 경우에도 주상복합 건물이 주로 만들어지고 상업 기능이 강조되기 때문에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에만 적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높이 제한 규정은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건물 높이에 따라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을 달리 정하는데, 건물 높이가 9m 이하의 경우는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띄어 건축하고 9m 초과 시에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 띄어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은 도로를 따라 여러 필지의 대지가 존재했을 때 이쪽이 정북 방향에 해당되게 되면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대지 소유자가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해가 정남 방향에 뜨게 되었을 때
건물의 그림자가 북쪽을 향하게 될 겁니다. 충분한 거리를 띄어 건축하게 되면 북쪽에 거주하는 토지 소유자의 일조권을 보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 정북 방향의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일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9m 이하의 경우는 0.5m 이상 띄어 건축하고 9m 초과 시에는 높이의 2분의 1 이상 띄어 건축해야 한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정남 방향의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때 가능하다. 그 정도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일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은 우리 건축법에는 참 다양한 건물이 존재하는데 그러한 건물 중에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때 일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러한 공동택은 채광창 방향으로 인접 대지 경계선을 마주 보거나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바로 인동거리와 관련된 일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특례 규정으로서 이 공동택이 만들어지는 곳이 중심 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의 경우는 일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을 배제하게 됩니다. 여기 중심 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도심, 부도심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공택을 건축하게 되었을 때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일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은 이 인동거리와 관련되어서는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물을 두게 되었을 때 공동택과 관련된 건물 높이에 2분의 1 이상 띄어 건물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단지에 두 동 이상의 건물이 두개진다고 하면 그 건물 높이가 만약 20m로 형성되었을 때 동과 동 사이의 간격을 인동거리라 표현합니다. 저 높이의 2분의 10m 이상 띄어 건축하고 보통 아파트에는 채광창 방향이 한쪽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채광창 방향으로 인접 대지 경계선을 마주보게 되면 저 인접 대지 경계선부터 건물 위치까지의 수평거리 만약 그것이 10m라고 하면 저 10m의 2배인 최대 20m까지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과 동 사이의 간격을 충분히 띄워놓게 된다고 하면 보통 32평 공급하게 되었을 때 대지 지분이 30제곱미터 10평 정도입니다. 그러면 중심상업지역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명동이나 종로 등을 말하는데 그곳에 땅 한 평 가격이 1억이라는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러면 토지 가격만 10평이라고 하면 땅값만 10억이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분양 가격 높아질 수 있죠. 하지만 이런 거리 제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고 하면 10m 띄우는 것이 아니라 5m 띄운 곳에 건물 건축함으로써 저 대지 지분이 10평이 아니라 한 5평, 3평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32평 만들어질 수 있죠. 그래서 중심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아파트 분양 가격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동과 동 사이의 거리 좀 가까이 지을 수 있도록 일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을 배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기숙사와 관련된 특례 규정을 기본서에서 보신 바 있습니다. 여기 기숙사와 관련되어서는 채광창 방향의 높이 제한 규정을 배제하게 됩니다. 사실 저 기숙사는 기숙사에 거주하는 근로자가 아침 일찍 회사에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게 되면 평상시에 햇빛 볼 일 없죠. 그래서 채광창 방향의 높이 제한 규정을 배제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동거리와 관련되어 인동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민법 공부하면서 상린, 관계인 기억나시고 건물, 동자 기억납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한 동을 기준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건물 사이의 거리를 인동거리라 표현하게 되는데 이러한 인동거리는 원칙이 존재하지만 예외적으로 동질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모든 세대가 2시간 이상 충분히 햇빛 볼 수 있는 간격을 확보하게 되면 인동거리에 관한 원칙적인 규정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시일은 태양의 고도가 가장 낮고 건물의 그림자가 가장 길게 형성되지만 이 겨울철에 세탁물을 건조하기 위해 햇빛을 필요로 하는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2시간 이상 모든 세대가 햇빛 볼 수 있는 동과 동사의 간격을 확보하게 되면 인동거리에 대한 원칙 규정은 무시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공동택과 관련된 특례 규정들을 기억해 주시면 59번에 2번 일반 사업자에 건축하는 공택으로서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 건축한 경우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적용된다. 중립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에 건축하는 공동택에 대해서는 일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 배제하죠. 그래서 그 특별 규정들을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 살펴볼 게 있습니다. 여기 일조 확보와 관련된 높이 제한 규정은 적용되는 장소,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 새로운 건물이 만들어지게 되면 북쪽에 기존에 살고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의 일조권을 보장할 목적으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9m 이하의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정북 방향 인접 대지 경계로부터 1.5m 이상 뛰어 건축하고 9m 초과 시에는 높이의 2분의 1. 그리고 우리 건축법에서는 참 다양한 용도의 건물을 다루게 되는데 일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건축물은 단독택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오직 뭐만?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공동택이 만들어지는 장소가 중심 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이라면 일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 전부 배제하고 기숙사에 대해서는 햇빛 볼 일 없기 때문에 최강창 방향의 높이 제한 배제하며 인동거리에 대해서는 동과 동 사이에 일정한 간격을 말합니다. 보통 원칙적으로 높이의 2분의 1 이상 뛰어 건축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높이가 만약 30m짜리라고 하면 앞동과의 간격을 15m 이상 뛰어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겨울철에 태양의 고도가 가장 낮은 동질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충분한 햇빛을 2시간 이상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 인동거리에 관한 규정을 배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59번 그렇게 확인하시면서 답을 2번을 해놓습니다. 60번입니다. 상업지역 내 건축물로서 대지의 공개 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 여기 공개 공지는 건물에 딸려있는 부속 공원으로서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전부 그리고 준공업지역에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종업, 운, 판문수, 종교시설, 업무시설, 운수시설,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숙박시설 이러한 6가지 용도라고 하면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공개 공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5,000제곱미터의 화물용 운수시설, 화물용 운수시설 없습니다. 그리고 5번에 5,000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 그래서 5번에 5,000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이 공개 공지의 의무 설치 대상으로 구분해 놓습니다. 그러면 잠깐 구분해 볼 게 있습니다.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다양한 건축법상의 규제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규제사항은 특별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그 규제를 대폭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 규제 완화와 관련되어 특별히 구조설비에 대한 각종 규정 중에 지능형 건축물에 대한 인정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받게 되면 허가권자는 해당 건물에 적용될 수 있는 조경, 원래 면적의 85%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해당 건물에 적용되는 용적률과 높이 제한 규정을 115%까지 완화시켜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개 공지입니다. 여기 공개 공지는 휴식 공간이 필요로 하는 땅에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종업, 운, 판문수 6가지 용도의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해당 건물에 적용될 수 있는 용적률과 높이 제한 규정을 1.2배까지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사안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특별건축구역에 대해서는 작년까지 4회에 걸쳐 4번에 걸쳐 기출문제로 다뤄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사항들을 시험에 다뤘기 때문에 시험 내기가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특별건축구역과 관련되어서는 초고층 건축물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풀어주게 되는 제도를 특별건축구역이라 표현하고 이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각종 건축법령상의 규정을 완화하거나 아예 배제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과 관련되어 배제 가능한 법률 규정 5가지 기본선 시간에서 충분히 보셨습니다. 건폐율, 대지안의 적용, 대지안의 공지, 높이 제한,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을 배제할 수 있다. 그리고 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최근 신설된 사항으로 특별 가로구역 제도가 있습니다. 현재 특별 가로구역을 지정하는 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허가권자이고 도시 미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미관 지구에 특별 가로구역 제도를 적용하게 되는데 규제 완화에 해당되는 것을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신설된 사항으로 건축 협정이 있습니다. 여기 특별 가로구역에 대해서는 오지 쓴다 지문 만들기가 참 애매합니다. 다만 건축협정에 대해서는 오지 쓴다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건축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협정구역인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 둘 이상의 토지 소유자가 서로 합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손하는 때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최근 특별건축구역 그리고 공개공지 등에 대해 기출문제에서 다루었는데 올해 시험문제 출제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기본적인 이 2가지 해놓으시고 건축협정을 집중해 주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 중에 공개공지에 관한 사항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이 공개공지 건축에 달려있는 부속 공원으로서 공개공지를 설치할 대상, 장소, 주거지역 중에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전부, 준공업지역에 건축물, 바다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종업원, 판문수, 종기시설, 업무시설, 운수시설, 여객용 시설만 해당합니다. 그리고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숙박시설, 바다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공개공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개공지는 대지 면적의 10% 이내 조례가 정하는 만큼 공개공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공개공지를 설치하게 되면 용적률과 높이 제한 규정을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그래서 61번 문제 다시 한번 보십니다.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에 공개공지 설치해야 한다. 장소에 관한 사항으로 맞죠. 2번입니다. 필로티 구조로 설치할 수 있고 이 공개공지의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 이내로 공개공지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매장 문화재 원형 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 면적을 할 수 있다. 나중에 우리 종각 가보시게 되면 그 종각 주변에 피막골을 도시환경정비 사업을 시행하여 새로 건물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각 주변에는 조선시대부터 많은 사람들이 거주해오던 오래된 장소로서 땅만 파면 문화재로 취급할 수 있는 유물들이 많이 발굴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피막골 주변에 조선시대에 건물 형태를 남겨놓은 그러한 공간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게 매장문화재 원형 보존 조치를 위한 면적에 해당되고 이러한 부분들은 공개공지로 취급하게 됩니다.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 좋죠. 그리고 4번입니다.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경우 용적률 1.5배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공개공지 설치하게 되면 용적률과 높이 제한 규정을 1.2배까지 완화시켜주죠. 1.5배란 말, 그게 잘못된 겁니다. 답을 4번으로. 공개공지에는 연간 60일 이내에 조례가 정하는 기간 동안 주민을 위한 문화행사, 판촉활동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공개공지는 시민을 위한 휴식 공간을 사용해야 되지만 최대 60일까지는 공개공지 소유자가 판촉활동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60일이라는 말 확인하시면서 61번 답을 4번에 넣습니다. 62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가 특별건축구를 지정할 수 없는 지역. 현재 특별건축구역은 초고층 건축물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개발 용도의 땅을 특별건축구역이라 표현합니다. 다만 비개발 용도의 경우는 특별건축구역이 아닌데 개발 제한구역, 접도구역, 자연공원, 보전산지, 군사기지 이 5곳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죠. 그런데 이번 보게 되면 정비구역, 이 정비구역은 재개발, 재건축 등을 시행할 수 있는 개발 용도로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재정비촉진구역은 뉴타운 사업을 시행하는 곳이고요. 택지개발 사업 개발 용도이죠. 공공주택지구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보금자리 주택을 건설해서 분양했던 곳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은 공공주택이라 표현하고 그 보금자리 주택을 만들 수 있는 공공주택을 만들 수 있는 개발 용도의 땅을 공공주택지구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2, 3, 4, 5는 개발 용도이고요. 접도구역은 비개발 용도이죠. 특별건축으로 지정할 수 없는 곳은 비개발 용도인 접도구역이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대상이 못 됩니다. 그래서 답을 1번으로 해놓습니다. 63번입니다.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에 대한 설계, 건축시공, 공사, 감리, 과정 평가에 관한 모니터링 보고서를 사용 승인 시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잠깐 구분해 주실 것은 현재 특별건축구역, 여기 특별건축구역은 각종 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곳으로서 특별건축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가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은 개발 용도인데 지정할 수 없는 곳, 비개발 용도의 경우는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대상이 못 된다. 그린벨트라 불리는 개발 제한구역, 접도구역, 자연공원, 보전산지, 군사기지 5곳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별건축구역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지정하게 되는데 장관 지정권자라고 하면 중앙건축위원회 심의, 시도지사라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야 되고 특히 해제에 관한 사항을 꼭 한번 살펴놓습니다. 지정기관이 요청하거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때 그리고 지정 요건에 위반하였으나 그 지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 요건에 위반했다고 바로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 불가능한 말이 꼭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리고 구역 지정 후 5년 이내에 그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부 또는 일부 해제할 수 있다. 저렇게 다시 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별건축구역에는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는데 국가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 용도 규모에 제한 없이 건축할 수 있고 국가 아닌 자가 개발하게 되면 일정한 용도, 규모의 제한을 받도록 되어 있고 허가권자가 인정한 때에만 특별건축구역 안에 건축할 수 있습니다. 18회 시험 때는 이 용도 규모에 관한 사항을 주관식 문제로 출제했는데 참 지엽적인 문제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해 주실 것은 이 특별건축구역 안에 건물 건축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국가기관을 제외한 민간이 공동택 건축하게 되면 아파트와 연립택을 건축할 수 있고 그 규모는 300세 이상, 주상 복합 형태라고 하면 200세대 이상일 때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할 수 있다. 그곳 기억해 놓습니다. 한옥의 경우에는 50동 이상일 때 건축할 수 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업무시설 만들게 되었을 때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만들 수 있다. 이게 나오더라고요. 아마 올해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운동시설 만들게 되면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만든다. 얘는 이미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이상 시험거리 아니고 제가 하나 부탁드리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공부이죠. 그런데
도박이라는 걸 보니 이 도박에 대해서는 운 7, 기 3이란 이야기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도박 아니죠? 그러면 이 공부는 운 3, 기 7이 나와야 될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잘 모르는 것 잘 찍으면 좋은 점수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도박이 아니기 때문에 운 3, 기 7이라는 말 기억하시면서 운동시설이라는 말 보게 되면 그때는 얼마? 특별건축구역 안에 3,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특별건축구역 안에 건축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까지 외워서 적으라고 주관식으로 낸 게 좀 무리수인 것 같습니다. 다만 공동택과 관련되어서는 아파트 1주택에 한정해서 만들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특별히 운동시설, 작년 출제했던 것을 고려해서 3,000제곱미터 이상이면 특별건축구역 안에 건축할 수 있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규모 제한 없습니다. 아동 관련 시설, 노유자 시설의 경우는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 특별건축구역 안에 건축할 수 있다. 이러한 건물 건축하고자 한다면 허가권자에게 건축 허가받아 건축할 수 있고, 건축 허가받아 건축하게 되었을 때 관계 법령의 규제 완화, 배제에 관한 사항, 건폐율, 조경, 공식, 높이 제한,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5가지는 배제 가능하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대상 건축물로 국토교통부 장관과 지도이사가 지정하게 되면 지정된 모니터링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 설계자는 공사 과정 평가에 관한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사용 승인 이후에는 유지, 관리에 관한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정 평가에 관한 모니터링 보고서, 설계, 시공, 감리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 승인 시에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하며, 유지 관리에 관한 모니터링 보고서는 사용 승인 이후 정기적으로 제출하게 되는데, 사용 승인 후 최대 10년까지만 제출한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각종 법령 규정을 완화하거나 배제받은 건축물은 2년마다, 그 밖의 건축물은 4년마다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게 되면 그 허가권자가 지정권자였던 국토교통장관, 시도이사에게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특히 건축 공사 과정 평가에 관한 모니터링 보고서는 언제 제출한다? 사용 승인 시에 제출한다라는 것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러면 63페이지 63번 1번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과정 평가에 관한 모니터링 보고서를 사용 승인 시에 제출한다. 맞죠? 2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일부터 2년 이내 특별건축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건축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 전부 또는 일부 해제할 수 있다. 특별건축구역의 해제 사유는 구역 지정일부터 5년 이내 착공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죠. 그래서 2번 틀립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는 특별건축구역 지정 요건에 위반하였으나 시정 불가능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 해제할 수 있다. 구역 지정 요건에 위반했다고 바로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시정 불가능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데, 앞서 해제 사유와 관련되어 우리 이렇게 보셨습니다. 구역, 국토교통장관과 시도의사가 지정할 수 있고, 대상 개발 용도일 때, 비개발 용도일 때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해제 사유와 관련되어 구역 지정 요건에 위반하였으나 지정 불가능한데, 그러면 여기 특별건축구역, 만약 개발 제한 구역인 그린 벨트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지정 요건에 위반했습니다. 그런데 지정 불가능한데, 지정 불가능하면 그제서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 다시 이해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서에 충분히 공부하셨지만, 만약 저 개발 제한 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개발 제한 구역 해제 절차 거치고 이후에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개발 제한 구역 해제 단계에서 개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어 투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발 제한 구역일 때는 토지 가격이 1이었는데 해제 절차를 거치면서 땅값이 10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이 개발 제한 구역에는 과거에 사람들이 살지 않던 곳이기 때문에 전기, 수도, 공원, 학교 등의 기반시설 부족하죠. 그걸 새로 만들겠다고 하면 땅을 강제 수용하게 될 텐데 그 수용 가격은 1이 아니라 10에 수용하게 됩니다. 개발 비용 많이 발생하죠. 반면에 이 개발 제한 구역일 때 특별 건축 구역으로 지정하면, 그리고 이후에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하게 되면 특별 건축 구역 지정 이후 각종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되었을 때 개발 제한 구역 가격 1에 토지를 강제 수용하고 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 지정 이후 해제하게 되면 시정된 것이죠. 해제 못했다고 하면 시정 불가능한 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게 되면 좀 적은 돈으로 안정적인 국민의 비용 부담으로 각종 개발 사업 하게 되면 이게 좀 더 합리적이죠.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10에 토지 수용하기보다는 1의 가격으로 토지를 수용하여 충분한 도로, 주차장, 학교, 의료시설을 충분히 만드는 게 더 합리적일 겁니다. 그래서 해제 사유로서 지정 요건에 부합했다고 바로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 불가능한 때 해제할 수 있다. 그 취지 저렇게 이해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 특별건축구역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관련 규정을 개별건축에 적용하지 않고 통합 적용할 수 있다. 5번입니다. 사용일부터 최대 10년까지 정기적으로 유지관리에 관한 모니터링 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유지관리에 관한 모니터링 보고서는 사용 승인 후 최대 10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3번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64번입니다.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 특별건축구역에는 건축물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법령 규정을 완화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과 건축법 외 법률 규정에 대한 완화 배제 가능한데 그 중에 건축법과 관련되어 배제 가능한 법령 5가지입니다. 조격, 대지안의 공지, 건폐율, 높이 제한, 일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입니다. 용적률에 관해서는 특례사항 아니죠. 그래서 64번은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65번입니다.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국토교통장관 또는 시도의사가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한 때 도시군관리계획에 결정 있은 것으로 본다. 가로 속에 용도지역, 지구구역의 지정, 변경, 제외한다. 제외한다라는 말 한번 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용도지역의 성격 등을 변경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특별건축구역 지정 요건에 위반하였으나 시정 불가능한 때 전부 또는 일부 해제할 수 있다. 해제 사유. 지정 시정기관이 요청했거나 거짓 부정한 마음으로 지정받은 경우 구역 지정 후 5년 이내 착공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지정 요건에 위반했지만 시정 불가능한 때 이러한 것이 해제 사유였죠. 2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3번입니다. 건축허가는 해당 건축물이 특별건축구역 지정 목적에 적합한지 등에 대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특별건축구역의 건물 개발 시에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허가권자는 장관이 아닙니다. 특별시장, 광시장, 시, 군, 구청장이 건축 허가권자이기 때문에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거치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4번입니다.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받은 건축물 중에 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모니터링 대상 건축물을 지정할 수 있다. 여기 모니터링 대상 건축물의 지정은 특별건축구역의 지정권자였던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가 모니터링 대상 건축물을 지정하는 것이지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4번 틀립니다. 그리고 5번 사용 승인부터 10년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유지관리에 관한 모니터링 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유지관리에 관한 모니터링 보고서는 사용 승인 후 최대 10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대통령령에서는 규제가 완화되거나 배제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2년마다 그러면 최대 10년 사이에 5회에 걸쳐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하게 됩니다. 반면 완화, 배제에 대한 특례가 없었던 건축물에 대해서는 4년마다 유지관리에 관한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그때는 최대 10년 사이에 2번만 유지관리에 관한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65번은 답을
4번으로 해놓습니다. 모니터링 대상 건축비를 지정하는 자는 특별건축구역의 지정권자였던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66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